제가 어디가 좋아서 이러세요? 좋아서 만나나요? 좋아하려고 만나는 거죠. 우리 나이에 첫눈에 반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아질 것 같으니까. 좋아하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게 땡겨서 만나고 싶은 거죠. 그의 대답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거짓말로 뭔가 근사한 이유를 댈 법도 했지만 그는 진솔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진실됐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한 후 그는 항상 그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의심도 들었습니다. 혹시 문방구 건물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 또래의 부모들이 흔히 그러하듯 그녀 역시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녀 자신도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두 다리 뻗고 평온히 사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몸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를 부리며 살만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고 뭘 좀 해볼까 하면 돈구멍으로 돈이 줄줄 새어나가 늘 노심초사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자랐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집은 비좁고 허름했으며 비 오는 날에는 지붕에서 물이 새곤 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책임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다른 집들처럼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아버지가 노름에 빠져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찍부터 몸으로 느꼈습니다. 새 옷을 입는 날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로 제한되었고 그마저도 동네 시장에서 산헌 옷을 수선해 입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 사이에서 열등감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알록달록한 도시락을 펼칠 때 그녀는 주로 된장에 밥을 비빈 단출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며 견뎠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검소하고 부지런하게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일찍부터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삶의 기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가끔 술을 마셔도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에 큰 사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환경은 그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가 처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책을 펼칠 때마다 또 친구들과 뛰어놀다가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그렇게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자신도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어린 시절이 완전히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노력으로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날이면 어머니가 이것도 감사하며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할 때
그녀는 속으로 반발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왜 가난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은 그녀를 더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웃집 일을 돕고 품삯을 받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돈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았고 어른이 되면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어린 시절이 생각난 이유는 주변에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물건 사러 오는 아이들이 적어진 시대에 구멍가게 장사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리모델링으로 새 단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곳이 전부였기에 낡은 2층짜리 건물의 1층은 문방구로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던 그녀는 어릴 적 꿈이 화가였던 덕분에 문방구를 하면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직업 특성상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냈고 다소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살았으며 젊을 때는 동네 사람들과 주먹다짐을 하고 파출소를 들락거린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네 사람들끼리라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대충 합의를 보고 넘어갔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60을 훌쩍 넘기며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특별한 감정을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중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가난한 환경을 벗어나고 안정된 삶을 꾸리는 것이 목표였고 소개받은 남자는 딱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거나 낭만적인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뚝뚝했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그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일관된 태도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은 그녀가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정이 들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받으며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늘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 생활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더 가까워지겠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후 그녀는 그가 말이 적고 표현이 없는 사람임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결혼 초기 그녀는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남편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늘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으며 월급을 꼬박꼬박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꼼꼼히 저축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살다 보면 정이 든다고 했는데 왜 일이 쉽지 않을까? 그녀는 남편이 거칠고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대화가 부족하고 애정 표현이 없는 날들이 이어질수록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행복과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사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도 그에게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그와의 관계가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크고 작은 다툼과 함께 때로는 웃고 울며
삶의 무게를 함께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고 그녀는 그것을 매일 실감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집안에서는 비교적 괜찮은 가장이었습니다. 월급을 중간에 빼돌리거나 흔히 말하는 여자 문제로 그녀를 속썩인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술을 좋아하고 말이나 행동이 거칠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거나 세상을 떠나고 그녀는 갱년기와 우울증을 겪으면서 남편의 거친 행동에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딸이 과거 간지를 알았던 적이 있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는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늘 바쁘게 일했고 집에 있을 때도 아이들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유아기부터 잔병치레가 잦았고 또래보다 체력이 약해 늘 김말순 여사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학폭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며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단순한 투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할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크는 거야. 좀 참으면 되겠지. 그의 무심한 태도는 김말순 여사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날이면 그녀는 하루 종일 초조한 마음으로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학폭의 상처는 아이에게 깊은 불안을 남겼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는 불안 증세가 심해졌고 스트레스로 인해 간질병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켜 바닥에 쓰러졌던 날, 그녀는 절망감을 느끼며 오열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정신과 상담도 받도록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의 병을 숨기며 아이가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아이에게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병원 치료비를 대주는 것 외에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발작을 일으킬 때도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이런 거 잘 몰라. 그녀는 남편의 이런 태도에 분노했지만 아이를 위해 꾹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병과 싸우며 조금씩 나아질 때까지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오로지 아이의 곁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꾸준한 치료를 통해 첫째 아이의 간질은 많이 호전되었고 둘째 아들 역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자라 두 사람 모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큰 문제 없이 평온한 시간을 보냈지만 문제는 그녀 자신에게서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2층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팔 관절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는 술을 끊지 않고 동네 이발소 주인과 싸움을 벌여 파출소에 끌려갔고 한밤중에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꺼내달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하는 남편의 난리는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식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만 헤어집시다. 남편은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이 나이에 헤어져서 뭐 하자고? 허허, 할망구 좋다고 만나자는 놈이라도 있어?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 남자라면 신물이 나니까 그냥 혼자 살고 싶으니 헤어지자고요. 남편은 어처구니 없어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남편은 잠시 김말순 여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시골 처갓집하고 땅만 나한테 줘. 나는 거기 가서 살 테니까.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예상외로 깔끔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빠르고 쉽게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어머니가 생전에 살던 시골의 한옥집을 무척 좋아했기에 다른 건 제쳐두고 그곳으로 내려가 전원 생활을 하겠다며 홀로 떠났습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고 낡은 집에서 자연인처럼 살겠다며 떠나준 남편이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아무 문제 없이 문방구를 운영하며 혼자 지냈습니다. 자식들 역시 그녀의 이혼을 지지하며 응원해 주었지만 눈에 띄지 않게 남편도 가끔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굳이 자식들에게 간섭하지 않았고 모르는 척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숨 돌리고 두 다리 뻗고 살만하니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이혼을 결심했다며 찾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발작 증세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위의 외도와 스트레스로 인해 딸이 충격을 받아 증상이 도진 듯 했습니다. 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치거나 혼절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보였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딸의 치료를 다시 시작했으며 딸의 이혼 소송 역시 막내 아들과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직 쌩쌩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곧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식 뒷바라지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문방구는 점점 장사가 안 되었고 집에 들어와 매일 징징대는 딸을 상대하며 복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점점 집착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돼? 엄마도 혹시 나 버리려고 그래? 딸의 모습은 때로는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딸이 또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싶어 딸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습니다. 딸과 이야기를 나누며 질문을 던졌고 딸은 화를 억누를 수는 있지만 발작 증상이 오면 화가 난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강박증과 편집 증세로 판단하며 심리적 불안정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말순 여사의 마음은 매일 불안했습니다. 딸이 사고를 치지는 않을까, 눌러놨던 분노가 폭발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연히 문방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그녀 자신도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다행히 딸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딸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주변의 도움으로 작은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나마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김말순 여사 역시 딸의 호전에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오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원래 동네에서 전파사를 운영하다가 큰 도시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종종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친구는 꽃놀이를 가자며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꽃놀이야. 가게 앞 꽃나무만 보면 되지. 그녀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친구는 계속 차로 근처 산에 가자며 꼬드겼습니다. 솔직히
오랜만에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던 그녀는 친구를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친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니까 좋지. 근데 가끔 외롭지 않아? 요즘 애들은 결혼 안 하고 남사친인가 뭔가를 둔다더라. 그냥 남자 여자 사이의 친구라는 건데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친구라더라고. 뜬금없이 남자 이야기를 꺼내는 친구의 태도에 그녀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에 도착하자 웬 남자 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친구가 준비해 둔 자리였습니다. 친구는 김말순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한번 만나봐. 우리 같은 이혼녀들은 이런 남자친구 있어도 된다니까. 그녀는 내키지 않았지만 이미 자리가 마련된 상황에서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합석하게 되었고 그녀의 파트너로 나온 남자는 의외로 젠틀했습니다. 그는 막걸리 한두 잔을 곁들인 가벼운 자리에서 깔끔하게 대화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자리도 필요한 거구나. 스트레스도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그녀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남자에게 계속 전화가 걸려오고 그녀가 슬슬 피하면 아예 문방구까지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지내고 있었으며 젊은 시절 사업으로 자식을 모두 독립시킨 후 자신도 먹고 살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그녀는 괜히 부끄러워 계속 그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꽃을 선물하며 그녀를 찾아왔고 가끔은 문방구에 앉아 꼬마 손님들에게 이것저것 물건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문방구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특별할 것 없이 평범했지만 그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디가 좋아서 이러세요? 그 남자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좋아서 만나나요? 좋아하려고 만나는 거죠. 우리 나이에 첫눈에 반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아질 것 같으니까. 좋아하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게 땡겨서 만나고 싶은 거죠. 그의 대답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거짓말로 뭔가 근사한 이유를 댈 법도 했지만 그는 진솔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진실됐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한 후 그는 항상 그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의심도 들었습니다. 혹시 문방구 건물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재산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 자체를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 역시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끼며 그에게 애착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남자가 외모가 훤칠하다거나 특별히 잘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젠틀한 매너가 돋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내분은 무슨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사고로 떠나보내신 거예요? 그 남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난 그 이야기는 묻지 말아 주세요. 대화는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괜히 질문했나 싶어 스스로를 탓했지만 한편으로는 아픈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화제를 돌려 물었습니다. 제 친구랑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 그는 답했습니다. 친구 남편이랑 잘 알고 지내다가 가끔 만나서 막걸리 마시는 사이였어요. 그녀는 수긍했습니다.
그 친구는 활발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성격이었으며 워낙 남편과 성향이 맞지 않아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던 터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딸과 아들에게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아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딸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재혼이라도 할 셈이야? 아빠도 버젓이 계시는데 이건 아니잖아. 딸의 말에 그녀는 서운했습니다. 자신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데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딸이 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을 달래기 위해 말했습니다. 니들한테 피해 안 줄 거니까 걱정 마라. 그렇게 마무리했지만 섭섭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그녀는 그 남자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워도 결국엔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딸은 이혼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작은 원룸을 얻어 분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살림 합치는 거 어때요? 내가 사는 집으로 오라고 하면 당신도 불편할 테니까 차라리 내 집도 정리하고 당신 사는 건물도 팔고 남은 돈을 합쳐 신도시 쪽으로 이사 갑시다. 그녀는 그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동네의 재개발 소식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동네는 새로운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었고 그녀의 집만 낡고 오래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건설업자들과 부동산 중개인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건물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며 매도를 권유했습니다. 이곳을 허물고 아파트나 빌딩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혼한 뒤 자식들마저 떠난 집이었지만 이 건물은 그녀의 흔적과 인생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세상 속에서 그녀는 이 건물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건물을 팔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제안을 하자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민하겠다고 답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혼한 남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재배한 오이와 깨씹 같은 채소를 바리바리 싸들고 나타났습니다. 내가 콘크리트로 집 짓고 부수고 세우는 일만 수십 년 했는데 이건 내가 처음으로 재배한 생명이야. 기념으로 주는 거니까 한번 먹어봐. 남편의 말에 그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는 거친 성격 때문에 늘 그녀를 힘들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가족을 위해 시멘트, 가루를 먹어가며 공사장에서 고된 일을 했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시골에서 소소하게 농사를 짓고 사는 그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신이 난 듯 채소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으며 먹는 방법까지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었습니다. 요즘 남자 만난다며? 그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애들이 알려줬지 뭐. 뭐 하는 남자야? 잘해줘. 나보다 잘해주면 됐지. 좋은 사람이면 새 인생 살아보는 것도 좋지. 내가 다달이 농사 지은 거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남자친구 해먹여. 그는 이렇게 말하며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남편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어린이대 공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녀와 가족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꿈에서 깬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다음 날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우리 합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고민 좀 해봤어요. 그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처음으로 얼굴에 인상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녀는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이후에도 별다른 일 없이 문방구 일을 하며 자식들 뒤치다꺼리를 했고
남자친구와 종종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인들이 더 자주 찾아와 건물 매매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들은 함부로 건물을 팔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괜히 잘못 도장 찍었다간 집도 뺏기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일단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혹시 그 아저씨 지금도 만나? 그런데 왜? 내가 다른 동네 갔다가 그 아저씨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웬 여자랑 이상한 데서 나오는 걸 봤거든. 혹시나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을 확인했는데 그 아저씨 맞는 것 같아. 아들은 사진을 찍었다며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 남자친구였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는 흐릿하게 보였지만 두 사람은 매우 다정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유흥가 근처였고 마침 숙박업소에서 나와 걸어가는 장면이었어. 그녀는 순간 욱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진 하나만으로 남자친구를 몰아세우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세를 준 집에서 세입자가 사고를 쳤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소유한 낡은 단독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었지만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나가겠다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당장 마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세 수입은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세입자가 떠나버리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질 상황이었습니다. 돈 쓸 곳은 많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은 줄어드니 초조하고 불안한 현실의 애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정말 미치겠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니? 친구는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참에 집도 팔고 내가 사는 문방구 건물도 팔아 둘이 합치면 되잖아. 뭐 하러 사서 고생이니? 그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거 팔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 너도 알잖아.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 개발되면 보상금도 나올 텐데 뭐하러 머리 싸매고 있어. 혹시 알박기 하려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이곳이 좋아서 그러는 거야. 친구는 다 털어버리고 빨리 이사 가라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니 오히려 남자친구를 만나 이 문제를 단판 짓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그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먹여 살려줄 테니까. 그냥 나랑 삽시다. 그녀는 핸드폰에서 사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믿음을 줘야죠. 이 사진 좀 봐요. 이 여자 누구예요? 그 사진은 그녀의 아들이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진을 보더니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젠 눈도 안 보이시나 보네. 당신 친구잖아요. 그녀는 의아해하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의심스러워하자 남자친구는 핸드폰을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저도 있어요. 보실래요? 그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고 사진 속 여자는 확실히 그녀의 친구였습니다. 옷 색깔까지 동일했습니다. 아드님이 뭘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날 모임이 있어서 만났고 그냥 술 한잔 했어요. 아드님이 찍은 사진은 빛에 노출이 된 건지 아니면 좀 이상하게 나와서 오해했나 봅니다. 그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그녀의 핸드폰 속 사진을 넘겨보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남자 사진이 여기 왜 있는 겁니까? 그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이혼한 남편이에요. 왜요? 남자친구는 갑자기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과거 그녀의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사무직 직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남편은 현장직이었고 설계도와 다르게 자재를 빼돌린 뒤 사장과 공모의 모든 책임을 남자친구에게 떠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횡령죄로 감옥에 갔고 모든 서류와 증거는 조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격이라 해도 남을 해칠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 남자친구는 목 놓아 울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남편 지금 어디 있어요? 내가 당장 만나면 확 죽여버릴 거야.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술에 취한 데다 오랜 원한의 대상이 눈앞에 나타난 듯한 상황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만해요. 진정 좀 해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녀는 친구를 불러 남자친구를 겨우 달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아니면 남자친구의 오해일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찍은 사진 때문에 오해가 생겼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놈이 사진을 잘못 찍어서 널 다른 여자로 오해했지 뭐야. 그날 무슨 일 있었어?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 세상 좁더라. 전 남편이랑 그런 악연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네. 김말순 여사가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하자 친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그 땅 기운도 다 했나 보다. 얼른 팔고 너도 새로 시작해. 이런 나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건 내가 거기 눌러앉아 있어서 그런 거야. 이건 악연이 아니라 어쩌면 악연을 끊을 기회일지도 몰라. 얼른 집 팔고 나와. 그 말이 점점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제 제가 좀 경거망동했죠. 미안해요. 하지만 이런 사이일 줄은 몰랐네요. 당신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좀 고민이 됩니다. 그 문자를 읽으며 그녀의 심장은 벌렁거렸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집을 팔고 남자친구와 새롭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집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였어.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아들은 완강했습니다. 엄마, 그 아줌마가 아닌 다른 여자였어요.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진짜 좀 확인해 보세요. 아들의 태도에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의심이 싹 텄습니다. 아들이 친구를 잘 아는 만큼 착각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녀는 오랜만에 전 남편이 살고 있는 시골집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이후 처음 가보는 집이었기에 설렘과 낯설미 뒤섞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살았던 집은 이제 남편의 손길로 수리가 되어 깔끔하고 정갈해졌으며 마당에는 온갖 채소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면모를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그 건설사 다닐 때 누구 한 명 속여서 감방 보낸 적 있어?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자재 빼돌린 거 윗사람하고 입 맞춰서 부하 직원한테 덮어 씌웠다는 얘길 들었어. 사실이야?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김말순 여사는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확인하려 했지만 핸드폰 속 사진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남자친구의 이름을 대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이름 알아?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야? 얼굴이라도 보여줘. 아님 당장 전화 걸어 만나자고 해. 잠자대면하자. 그녀는 순간 멍해졌다가 아들이 찍은 사진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아들에게 사진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을 받은 그녀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 알아? 남편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새끼 이거 아직도 사고 치고 다니네. 아니 어떻게 알고 너한테 접근한 거야? 이놈 사무실에서 서류로 장난치다가 나한테 걸렸던 놈이야.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그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했어.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놈이 자재 빼돌리다 걸려서 내가 신고한 거야. 지가 잘못해놓고 내 탓을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말순 여사의 머릿속이 아찔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남편 때문에 감옥에 갔다고 했는데 남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고 혼란스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남자친구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적한 잘못으로 남자친구가 감옥에 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감옥에서 알게 된 동기와 함께 질 낮은 다단계 사업을 시작해 돈을 벌었으나 결국 사업이 망해 남은 재산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처음 들었던 건실한 사업가로서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젠틀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과거에 사기 전과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내 말을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든가. 어쨌든 우리 이혼한 사이니까 내 알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기꾼한테 당하면 안 되지. 보아하니 나한테 악감정 품고 일부러 당신한테 접근한 것 같은데 꼼꼼히 확인 좀 해봐. 그 말에 그녀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대충 넘겼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딸은 워낙 발이 넓고 인맥이 많아 다양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딸은 조사를 하며 점점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이 남자 알고 보니 사별한 게 아니라 별거 중이었어요.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별거? 물론 이혼이나 다름없는 상태긴 한데 사별과는 다르잖아. 그리고 다단계 사업했던 것도 맞아. 그런데 그 다단계가 아주 질 낮은 사업이었고 폭력이나 협박도 있었대. 그 때문에 감옥에 간 거야. 그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고 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그가 자재를 빼돌려 사기를 쳤기 때문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딸이 전해준 말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었습니다. 엄마, 그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 친구가 더 수상해. 둘이서 이 동네 땅을 알아보고 다닌 모양이야. 어떤 부동산 업자는 엄마 친구랑 그 남자가 부부인 줄 알았대. 그녀는 머리가 띵해지며 멍해졌습니다. 친구와 남자친구가 짜고 그녀에게 접근의 집을 팔게 만들고 그 돈으로 사기를 치려는 계획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 어서 신고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물증이 부족하다며 신중히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친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집 근처의 호프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그녀였지만 일부러 술을 마시며 친구의 마음을 떠보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슬쩍 물었습니다.
너랑 남자친구랑은 언제부터 알게 된 사이야? 모임 있다고 했잖아.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 우리 나이에 모임에서 만나 술 몇 잔 마시고 놀다 보면 가까워지는 거지. 그리고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해 준 건데. 이제 와서 그런 걸 왜 물어? 어서 마셔. 친구의 태도에서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자 남자친구와 수백 통의 문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어쨌든 빨리 집 팔게 하란 말이야. 이러다 또 감방 가고 싶어? 그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자친구와 친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 딸에게서 추가적인 증거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동네에서 이미 다른 여자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여성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모두 거짓으로 엮여 있었다는 사실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친구를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친구 먹고 지낸 지 얼마나 됐지? 한 30년 됐지? 그냥 솔직히 말할게. 내 딸이 그러는데 지금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동거 중이래. 너 이거 알고 있었어? 그녀의 말에 친구가 움찔하며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둘이 어떤 사이인 줄은 모르겠지만 둘이 짜고 나를 속이려고 할 정도면 보통 관계는 아닐 거야. 그 말에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이혼하고 돈 없어서 힘든 거 알아. 그래서 그 남자랑 짜고 내 건물 팔아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 같은데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그랬니? 어쨌든 내가 아직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별로 피해본 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할게. 그리고 이 일은 내가 마무리 지을 테니까 그 사기꾼한테는 말하지 마.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김말순 여사는 친구의 울음을 뒤로하고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를 만난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문 듣자 하니 웬 여자랑 동거 중이라면서요? 그 남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다 알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문방구 건물 팔아서 둘이 나눠 먹기로 했다면서요? 허허, 참나, 누가 그래요? 그가 부정하며 억울하다 소리쳤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전날 친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그녀는 어제 친구와 대화한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한테 악감정 품고 돈 필요한 내 친구 꼬드겨서 나한테 사기 치려고 접근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이 일은 없던 일로 하고 끝낼게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내 시간도 뺏기고 감정도 뺏겼지만 어차피 딸 간병도 했고 욱하는 남편 뒷바라지도 했던 여자라 이 정도는 그냥 악몽이라 생각하고 넘길게요. 그러니 인정하고 각자 갈 길 갑시다. 그녀의 말에 남자는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이씨, 재수더럽게 없네. 그는 그렇게 내뱉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허무했습니다. 수십 년간 믿어왔던 친구를 잃었고 잠시나마 설렘을 느꼈던 남자도 잃었습니다. 내 팔자에 무슨 복이 있으려나. 그래도 사기당하지 않고 버틴 게 어디야. 그녀는 이후 딸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사진이 찍힌 것을 알고 친구가 그 여자처럼 분장해 다시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돈을 빼앗기 위해 둘이 공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녀는 신고,
대신 모든 것을 마음에 묻기로 했습니다. 법이 있으니 살려둔 거지. 정말 법만 없었으면 그놈을 어떻게 해버렸을 거야? 그녀는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이를 잇기로 했습니다. 화가 나서 모두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딸과 함께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아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가끔은 이혼한 남편과 함께 밭에서 배추와 상추를 키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평온한 일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며칠 전 남편이 뜬금없이 한 말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차피 재혼은 귀찮지. 그냥 여기서 같이 살까? 문방구는 세 주고 공기 좋은 데서 같이 살면 좋잖아. 난 더 이상 당신 귀찮게 안 할게. 어차피 이 집도 당신이랑 장모님이 살던 집이잖아. 그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이런 시골 싫어서 서울로 시집간 사람인데 뭘 여기서 또 살자고. 그래요, 난 됐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거칠고 욱하는 성격의 남편이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만에 남편의 따뜻함에 그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시골로 갈까? 그녀는 고민을 하며 시골집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푸른 채소들이 빛을 받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여기까지가 김말순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다시 행복해진 여사님이 보기 좋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